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진행형 식량공학 연구실 소속 김은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논문은 Cognitive Tasks Propagate the Neural Entertainment in Response to a Visual Fourier Stimulation in Humans라는 논문입니다. 오늘 논문의 저널은 Frontiers in Aging Neuroscience로 임팩트 팩터는 4.8이고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Q2급 논문이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40Hz 자극이 실제 이제 임상 두 번째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거와 관련된 논문이 있나 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트로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알츠하이머의 심각성과 그것이 개인, 가족, 사회에 미치는 극무면 영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대한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감마 유도를 통한 자극이라는 GNUS라고 부르는 지너스를 소개하며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지너스를 소개하고 있으며, 지너스는 40Hz의 여러 가지 자극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는 시각 자극과 경둑의 자기 자극인 TMS가 세능 연구에서 쓰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현재 지너스가 몇몇에는 긍정, 몇몇에는 부정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문단에서는 이전 결과의 차이가 실험 길이에 있다고 하며 짧은 기간의 연구는 부정적이었고 긴 기간의 연구는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치료 중 행동 결과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내용으로 쥐에서는 행동 결과를 확인했지만 사람에게서는 행동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연구들이 많아 행동 결과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각적 작업과 비시각적 작업을 결합한 패러다임을 진행하며 이질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결과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제 40Hz의 자극이 주어지고 있을 때 이 태스크를 할 때와 태스크를 안 하는 것에 비해 태스크를 할 때가 이제 태스크를 안 하는 것에 비해 동기화가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전 문단의 가설이 맞다면 알츠하이머에 대한 감마 치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실험에는 총 14명의 피험자가 참여했고 패러다임은 6개의 컨디션을 각각 5분씩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시각적 자극은 이 그림 A와 같이 가운데 빨간색 LED가 있고 주변에 하얀색 64개의 LED가 있는 이 모양과 같은 것을 이용하여 시각적 자극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각 조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 위에서부터 설명하자면 RN은 이 64개의 하얀색 LED가 40Hz 주기로 반짝일 때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RO, 이거는 이 하얀색 LED가 40Hz로 깜빡이고 있을 때 이 가운데 빨간색 LED가 20초에서 40초 사이로 랜덤으로 반짝이는데 이것을 실험이 끝날 때까지 세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RC,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이 40Hz로 하얀색 LED가 번쩍이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IN과 IO인데 이거는 단순히 이 40Hz로 깜빡이던 이 흰색 LED가 30에서 50Hz 사이에 랜덤으로 이 깜빡이일 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O 조건은 기존과 달리 하얀색 LED는 깜빡이지 않고 가운데 빨간색 불빛이 20초에서 40초 사이에 깜빡일 때 그것을 세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6가지 조건 중 빨간색 불빛을 세는 것과 이 숫자를 세는 것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유사한 인지과제에서 참가자들의 시각적 주의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행했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잘 쳐다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딴짓을 하면은 이러한 효과가 잘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EEG는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을 이용한 이 62개 채널에서 1000Hz의 이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되었고, 각 컨디션의 5분 데이터를 에폭으로 30초 시그먼트와 50%의 오버랩으로 PSD가 구해졌다고 합니다. SNR은 이 40Hz를 주변 주파수 파워인 40Hz를 제외한 38에서 42Hz 주파수 파워의 평균으로 나눠줬으며, 여기서 SNR이 1이면 40Hz가 주변 대비해서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전 조건 중 하나인 빨간색 LED가 전멸하는 조건인 어둠을만 따로 분석을 진행했는데, 이 TP9과 TP10을 이용하여 릴 레퍼런싱을 진행하였으며 0.5에서 15Hz로 밴드패스를 했고, 이후 자극 전 200ms부터 자극 후 1000ms까지 에폭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자극 전 200ms부터 자극까지의 파워를 베이스라인으로 이용했다고 하며 100마이크로볼트를 넘는 파워는 제거하였고, 이것을 이용하여 이 P300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위 조건들은 이 각 조건별 전체 주파수 파워를 보여주고, 아래 그림은 두피 전체에 걸쳐 40Hz의 공원 분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규칙적인 깜빡임을 보여줬던 레귤러 플리커 조건 3개는 전부 40Hz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 불규칙적으로 시각적 자극을 줬던 조건들은 이러한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는 주파수 파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태스크를 진행할 때 동기화가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 불규칙한 깜빡임에서도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기존 예상했던 가설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결과에서는 이 불규칙적인 깜빡이는 조건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SNR 결과로 각 조건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채널은 이렇게 굵게 표시한다고 합니다. 이제 빨간색 LED 전멸 횟수를 세는 비주얼 어텐션 태스크는 노 태스크보다 전대에서 활성화를 보이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는 멘탈 카운팅은 이 두 정력 중심으로 활성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확인했을 때 노 태스크는 확실히 이 후두엽에서는 증가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인지 과제가 포함될 때 감마 파워가 활성화되는 영역이 더 넓게 이제 활성화되며, 이러한 태스크를 같이 했을 때 더 넓은 영역에 걸쳐 확산되며 특히 두정엽, 전두엽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지 과제가 감마 파워 유도의 확산에 기여하며, 이러한 확산 효과가 과제의 종류보다는 과제 수행 자체에 더 크게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결과로 위의 그림 A는 POZ와 PZ 그리고 CZ 채널의 ERP 그림이며, 아래 그림 B는 각 채널별 조건별 ERP 진폭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 C는 이 P300의 대기시간인 베이스라인의 차이입니다. 그림 A를 확인했을 때 기본적으로 깜빡이는 플리커 조건일 때 깜빡이지 않는 노 플리커보다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P300에서는 규칙적인 깜빡임은 깜빡이지 않는 것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불규칙적인 깜빡임은 이 후두엽 부분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규칙적인 깜빡임은 태스크에 방해가 되지 않았지만 불규칙적인 깜빡임은 방해가 되었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후 베이스라인 기간을 나타내는 그림 C에서는 규칙적인 깜빡임과 불규칙적인 깜빡임 둘 다 해서 이 깜빡이지 않는 것보다 이 많은 채널들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작업 부하가 증가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알츠하이머의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을 위해 치료법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를 연구한 결과로 규칙적인 깜빡임이 동조도 잘 하였고, 또한 태스크를 진행했을 때 더 넓은 범위를 동기화시킬 수도 있었으며, 이것은 태스크의 종류와 상관없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논문의 인트로에서는 알츠하이머를 강조하고 있었는데, 실험은 정상인을 상대로 진행하여 실제 치료 효과에 관해서는 아쉬운 부분을 생각되고, 또한 5분 동안의 태스크를 진행하는데 실제 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시각 자극을 1분 단위로 나누어 확인하는 등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일 때, 또는 어느 시간일 때 가장 많이 어느 정도의 시간에 자극을 가했을 때가 좋은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게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Predicting Individual Muscle Fatigue Tolerance by Resting State Age Brain Network입니다. 저널은 저널 오브 뉴럴 엔지니어링이며 임팩트 팩터는 4.0이며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과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Q특급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제가 요즘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한 다음날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혹시 이런 것과 관련된 논문이 있을까 해서 찾아본 논문으로 근육 피로와 이지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근육 피로를 소개하고 있으며 개인마다 이러한 근육 피로가 다르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개인별 근육 내성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며 개인 내성을 예측하기 위해 어떤 바이오마커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의지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이 네트워크가 근육과 관련이 있어 이 네트워크가 근육에 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와 근육 피로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여 근육 피로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단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고 있으며, 휴식 상태의 뇌가 개인의 근육 피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개인의 피로 내성 예측에 대한 잠재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운동 전후의 EEG 데이터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실험에서는 총 13명의 엘리트 수구 선수에게 데이터를 취득하였으며, 패러다임은 운동 전후에 5분씩 눈을 감은 상태에서 EEG를 측정했으며, 이 피로 태스크 기간에서는 2.5kg의 덤벨을 이완시키도록 계속하여 반복시켰으며, 옆에서 계속 경유를 해주었는데도 더는 못할 때까지 이러한 반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EEG는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을 이용한 64개의 채널이 사용되었으며, 이후 1에서 45Hz로 밴드패스 되었고, 5초 간격으로 에폭되어 플러스 마이너스 90 마이크로볼트가 넘는 에폭은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EMG는 총 3개의 채널이 있는데, 단순히 2두를 나타내는 BB, 3두를 나타내는 TB, 그리고 전환관을 나타내는 BR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MG 데이터는 1에서 500Hz로 밴드패스 되었고, 슬라이딩 윈도우 전략을 사용한 90%의 중첩을 가진 10초의 데이터로 분할되었다고 합니다. EEG 네트워크는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21개의 채널이 사용되어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로컬 에피션트, 글로벌 에피션트, 그리고 패스랭스가 보여졌다고 합니다. 이는 각각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 주변 노드와 얼마나 정보를 잘 교환하고 있는지,
정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교환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노드 쌍 사이의 평균 최단 경로의 길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EMG에서는 피로 지수가 계산되었는데 MF는 전체 주파수 파워를 절반으로 했을 때의 주파수의 중앙값을 나타내며 MPF는 각 주파수의 전력을 고려한 가중평균으로 이러한 지표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근육의 피로가 진행될 때 이러한 피로 지수들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 모델을 이용하여 EEG 네트워크가 EMG 피로 지수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다음 소프트 벡터 회귀 모델을 이용하여 관계를 학습한다고 합니다. 이때 모델은 live-on out cross validation을 사용하여 학습한 후 EEG 네트워크 지표를 받아 EMG 피로 지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결과로 왼쪽 그림은 EMG 신호의 근육 피로 지수인 MF와 MPF를 2두근, 3두근 전완근에 대해 나타난 그림으로 시간에 따라 근육 피로 지수의 파워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확인했을 때 이 지수가 낮아짐에 따라 근육 피로가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오른쪽 위 그림은 MF와 MPF의 결정계수와 기울기를 나타낸 그림인데 2두나 전완근에 대비하여 3두에서 유의미하게 큰 값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의문인 게 이전 패러다임에서 봤던 그림에서는 2두쿨을 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이 증가한 것은 2두가 아닌 3두에서 이런 경을 보인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운동을 시작했을 때 30초 데이터와 운동 끝나기 전 30초 데이터를 비교한 것으로 처음 시작할 때보다 운동 끝나기 전 30초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왼쪽 그림은 코헤런스를 이용한 EEG 네트워크 결과로 세타와 알파에서는 연결성이 강화되고 베타와 감마에서는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위 그림은 베타 파워에서의 각 지표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베타에서만 모든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기에 베타만을 첨부하였다고 하며 이때 CPL은 초반 30초가 더 낮았고 나머지 지표들에서는 후반 30초가 더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CPL은 낮을수록 나머지 지표들은 높을수록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오른쪽 아래표는 EEG와 EMG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로 3두근에서 MF와 MPF가 베타 파워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베타 주파수가 이 근육의 피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개인 피로 내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결과로 EEG 네트워크를 사용한 SVR 모델의 근육 피로 지수 예측 결과로 이 가로축은 이 예측된 이 피로 지수이고 세로축은 실제 피로 지수로 이 3두 근육에서 실제 피로 지수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30명의 수호 선수를 데려와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도 똑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EEG를 이용하여 근육 피로 지수 예측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이때 EMG는 3두에서 크게 두드러졌으며 EEG는 베타 파워에서 네트워크 변화를 발생하였고 이를 이용한 모델에서도 효과적인 근육 피로 지수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